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준우승을 차지했죠. 아쉽게도 월드컵 2연패의 꿈은 좌절됐지만 이 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 강국인 건 확실한데요. 프랑스 축구가 강한 비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선수들의 구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더군요. 음바페를 포함한 13명의 선수가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라고도 하죠. 또 경제 분야를 살펴봐도 프랑스는 축구만큼이나 문화예술, 농업에 있어서도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식량 자급률도 꽤 높고요. 예술과 낭만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늘 몰려들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런 나라 프랑스의 요즘 고민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로 떠나보죠.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프랑스 축구 보니까 저는 아르헨티나가 오히려 프랑스 같고 프랑스가 오히려 아르헨티나 같고, 그렇네요.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는 선입견으로 보면 프랑스에는 백인들이 많겠지, 아르헨티나에는 이런저런 섞인 인종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인 걸로 보고 내가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세계 제1 뭐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참 여기 이것저것 못하는 것도 없고, 또 약한가 싶으면 또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 5강 또는 10강 안에 대부분의 다 요소들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경쟁력,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뭐 선진국에 분류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그 모토가 됐던 가장 큰 기조는 바로 이번 월드컵 때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만, 프랑스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원래 프랑스의 프랑크족, 그다음에 겔트족들만 우리가 프랑스인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어떤 프랑스령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타 뭐 태평양 연안에 있었던 지역에서도 프랑스령이 많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프랑스 문화로 흡입하려는 노력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뭐 열린 문화 뭐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똘레랑스라고 해서 뭔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슬로건을 생각하는데, 예. 사실 프랑스를 직접 가본 모든 사람들은 프랑스의 가장 무서운 저력은 디베시 때, 이게 번역하자면 다양성이에요. 다이버시티. 예. 디베시 때가 프랑스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성. 네. 다양성. 뭐 우리나라도 사람들은 각자 다 개성이 다르니까 뭐 충분히 다양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프랑스가 갖고 있는 다양성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 말 그대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해요. 실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 이슈가 크게 됐던 게 예. 파업 문제지 않습니까? 이 파업에 대해서도 프랑스인의 파업의 모습과 우리나라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파업을 하면 일단 극단이죠. 뭔가 뭐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주목을 안 해주니까 네. 뭔가 극단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어딘가에 가둔다든가 예. 오랫동안 단식을 한다든가 저 위험한 데 올라가서 제발 저희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런 예.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어쩌다가 그분 조심스럽게 내려오십시오, 위험합니다 해서 테이블 선상에 앉히고 얘기를 하려 보면 서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가 고성을 오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게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예.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보스 냅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키드냅, 그러니까 뭐 납치. 납치. 예. 예. 그거 앞에 보스가 붙였으니까 사장님을 납치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장님을 납치하는 일이? 네, 그러니까 큰 무슨 뭐 유조차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큰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이 타이어가 어떤 거는 진짜 웬만한 집채만한 타이어도 있잖아요. 중장비 같은 예. 경우.
그 타이어를 가지고 그 사장님 집 앞에 문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문 밖에 출근 못하게. 네. 그러면 사장님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사장님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공권력을 보내달라 하면서 이런 게 모습이 있는데 음. 그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 이 타이어를 쌓아놓는 건 일종의 진짜 퍼포먼스이자 이벤트고 그 노조 위원장들이 사장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얘기 좀 하자. 예, 그리고 사장님하고 그 안에서 웃으면서 와인 마셔요. 음. 전혀 다르죠. 웃음이 나와요? 이게 참 서로? 저도 이해가 서로?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바깥에 타이어를 끌고 와서 그걸 쌓아놓거나 아니면 크레인으로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이걸 해놨는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미소를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아 오죽하면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신 거냐 하면서 노조 입장은 뭐냐? 나는 또 우리 회사는 이런 입장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타이어 치우고 또 출근하고 나도 그러면 또 그 얘기 해봅시다. 뭐 또 얘기합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입장이 있고 나도 나의 입장이 있고 집에 가면 똑같이 아빠고 뭐 그런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의 협상을 하는 매너는 이런 건 지켜야지 그 서로 멱살 잡고 그러면 되나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함.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굉장히 성숙된 야, 의식이죠. 그거는 그런 생각은 갖기가 쉽지 정말 않은데. 쉽지 않아요.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게 보통 어른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이건 정치 정당을 봐도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인 저기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새로 만든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진하는 공화국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정당서부터 전통적인 옛날의 프랑스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드골 시대 때부터 프랑스의 주류 정당이었던 공화당 그리고 사회당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심지어 공산당까지 프랑스는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들조차도 예. 극우부터 극좌까지 그리고 이런 정당들이 서로 간에 때로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작용이 됩니다. 저들은 배척하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질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프랑스는 그때부터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되니까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드골 같은 경우는 우리 프랑스는 미국에 붙어서도 안 되고 소련에 붙어서도 안 된다. 우리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유럽이 독자적인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진즉부터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유럽이 평화롭게 제3의 길을 가서 미국과 소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와 그렇게 극렬하게 전쟁을 했던 프랑스와 독일부터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대표적인 프랑스 리더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해드릴 텐데 프랑스가 초기에 나토에 가입하는 걸 안 했어요. 왜요? 나토가 유럽인들끼리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토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럽이 갈 길이 아니야. 미국을 여기 왜 껴줘? 그럴 거면 난 나토에서 탈퇴하겠어 해서 나토에서 프랑스가 통합사령부에서 프랑스가 탈퇴를 결정한 사람이 또 드골 대통령이에요. 대신 그럼 미국을 배척하고 소련을 배척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북대서양 연합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방위의 체계는 미국과 우리 프랑스는 그걸 통해서 방위의 연합을 만들면 되고 네. 이 나토는 유럽 대륙을 지키는 것이니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왜 여기에 미국이 끼어드냐. 미국과 친하더라도 나토에까지 미국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가장 노력했던 국가도 또 프랑스예요. 자, 그러니 우리도 지금 세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뭐 친미 아니면 친중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런데 프랑스에는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 길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걸 드골 대통령이 한 11년 정도 재임하셨는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머릿속에 각인이 생겼다?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정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항상 남 생각 안 하는 거 생각해야만 프랑스가 존재감이 생기는 나라이다 보니 네, 이것저것 섞어보는 칵테일 실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프랑스는 그런 과정에서 제3의 길로 많은 약소국들이 원하는 모습. 예. 미국에 붙어서도 불안하고 중국에도 붙어서도 불안해. 우리 아세안 국가는 그냥 제3세계 국가로 따로 가자.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게 예. 아니라 제3세계에서 수장이 되고 싶어 했고 거기에서도 충분한 목소리를 미국과 소련과 어깨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만 하려면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프랑스령이라고 하는 그 옛날 구식민지 국가들과 범프랑스 언어권 이런 국가들과 협력의 틀을 따로 만드는 걸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여기에선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이 있어요. 일단 마지막까지 1970년대까지 웬만하면 식민지를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령에서 생산되는 여러 지하자원이나 거기에서 있는 여러 이권들 그리고 거기에 값싼 인력들을 활용해서 프랑스의 국부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생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프랑스의 한 가지 단면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뭐 탄압만 하고 누르기만 한 거냐? 그것은 아니고 그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가 프랑스의 전반적인 영향력 아래서도 충분히 자아 실현 내지 자기 개발 또는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 이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프랑스는 지금은 이민법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들의 불법 체류자들이 프랑스 본국에 와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불법 체류자네 하고 적발이 돼요. 그럼 원래 원칙은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가 자녀가 있다. 근데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나이대다. 그리고 아니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게끔 놔둬요. 그런 자녀의 인권 차원도 있고 그 자녀가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배움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국민이 되면 좋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 체류자들이 네. 제일 먼저 프랑스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식부터 낳는 거예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종이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이는군요. 네, 그런 노선들이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꼭 법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 경기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외국 알제리나 프랑스의 옛날에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에 있는 어떤 축구 잘하는 애를 뭐 아예 그냥 국적을 바꿔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프랑스 국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 이유가 바로 이런 다양성에 기반해서 많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문호를 오래전부터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프랑스 대표팀도 겉으로만 봐서는 저 나라가 무슨 나라지? 맞습니다. 할 만큼 다국적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 그런데 이 프랑스가 이렇게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섞이다 보니 또 네. 새로운 게 창조가 쉽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열린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들어보면 그게 이론적으로도 아름답고 우리는 각각의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니까 네. 다 같이 섞여서 삽시다. 뭐 그 말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야 프랑스 정도가 뭐 그런 걸 해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는 그게 잘 되나요? 아니면 나름의 고민이 좀 있나요? 아니면 꾹 참고 하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나름의 고민이 많죠. 음, 그리고 잘 된다고 100% 말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프랑스에서는 여타 나라에 비해서 어떤 분란의 시위가 상당히 높지 않을 수 있었던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다양성에 대한 기치를 오래전부터 계속 배양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데요. 문화예술이 다양해야 우리가 번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문화예술, 뭐 디자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영상 컨텐츠라든가 이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느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양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랑스의 그 문화 작품들이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정말 오히려 실력이면 실력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공학이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공학 베이스의 학교에서도 공부를 오래 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 베이스의 학교에서도 오래 공부를 했었고 그냥 상경계열 학교에서도 오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는 학문적 관심도 있었고 그런 좋은 기회도 또 마련돼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계열마다의 학풍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가 공학 계열이 셌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학위 과정을 했었을 때는요. 거기 이제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에 왔던 친구들이 하버드에서 석사라고 박사 과정에 왔던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뭐 석사라고 박사 과정에 왔던 간에 예. 이 친구들을 제로섬에서 다시 바라보고 지도 교수도 야, 내 제자 중에 하버드에서 온 친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로섬에서 다시 바라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 교수다. 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번 니들도 해봐 했어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온 친구가 엔터 쳤는데 그 친구가 프로그램 짠 거는 아직 답이 안 나오고 계속 로딩 중이에요. 그런데 저 지역에 있는 어느 국립대학에서 공부는 박사는 여기 하러 왔다. 예. 그럼 그 친구가 엔터 쳤는데 값이 벌써 뛰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 속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공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딱 보여지는 결과가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작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거죠. 바로 시험 보면 점수가 바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한 친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게 공학이다 보니까 예. 그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다시 해처모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기회균등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에는 귀족이라는 것도 없고 낙하산이라는 것도 없다. 없어요. 근데 문화예술은 좀 달라요. 문화예술은 조금 말씀이 좀 이런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답 없어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무늬의 패턴이 줄무늬 패턴보다 무조건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 그게 물론 더 많이 팔려서 요즘에 유행이래. 그거는 요즘 유행일 뿐이고 언젠가 줄무늬 패턴이 다시 유행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줄무늬 패턴을 계속 소비하고자 싶은 그런 니치 마켓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패션에는 정답이 없는데 네. 자, 그런데 이런 패션이나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여기에서도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도 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계를 아니면 또 문화예술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인데 예. 내 스타일과 다른 어마어마한 나를 능가할 어떤 경쟁자가 20대 초반에 또는 30대 초반에 기라성 같은 애가 등장했어요. 예. 걔를 키워줘야 될까요? 대부분 눌러요. 네. 찍어 눌러요. 방송 연예 분야도 똑같아요. 예. 나도 좀 이 바닥에서 더 해먹어야 되는데 벌써 얘가 여기까지 컸어? 특히 나를 넘볼 수 있는 애는 절대 키워주지 않아요. 네, 그 마음 압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 내 스타일을 추종하고 예. 저 사람의 제자의 소리가 누가 봐도 그림에서 음악에서 스타일에서 드러나는 사람들만 기회를 줘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음.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
물론 라인과 그룹과 이런 걸 배척하고. 그런 것도 있는 데가 있죠. 음. 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것에 대한 제3의 길을 옛날부터 음. 지향해왔던 그 DNA가 새로움과 다양에 대한 강박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음. 보니까 뭔가 거기선 항상 새로운 게 꿈틀대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문화네요. 네. 어. 그래서 문화예술의 이 어마어마한 초강국이 된 그 저력이 예. 항상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거에 대한 강박 음흠. 이런 것이 지금의 경쟁력을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좋은 얘기들은 꽤 들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프랑스만의 고민도 좀 있을 거고 그렇게 좋으면 프랑스가 미국이었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2부에는 또 프랑스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속사정 고민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2부로 이어와서 프랑스 이야기 계속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질문 좀 드려보죠. 네. 그렇게 다른 나라도 하기 어려운 다양성, 톨레랑스 혹은 삼자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 되게 하기 어려운 건데 프랑스가 그렇게 잘해내면 뭐 프랑스가 미국이지 왜 그럼 아직도 뭐 그러고 있어요. 뭐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네. 프랑스는 뭐가 고민이길래 네. 그렇습니까? 이게 참 저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 건데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예. 뭐냐 하면 제조를 잘하는 나라의 블러드하고 DNA하고 문화예술을 잘하는 나라의 DNA는 또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네. 예. 제조라는 건 규격, 표준화, 음. 통일, 규칙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비 오는 날도 돌아가야죠. 그럼요. 예. 어떤 공장에서 그 공장이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모두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일을 하고 모두 같은 시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돌아와야 예.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누군가는 나는 이상하게 밤에 생각이 잘 나. 그럼 밤에 일하고 낮은 자야죠. 비 오는 날 아무것도 못 하죠. 네. 센치해져서 예, 비 오는 날 센치해서 난 못하겠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러드가 전혀 다른데 프랑스는 놀랍게도 제조 분야에서도 뭐 항공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프랑스는 세계 5대 국방 강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큰 대형 여객기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2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죠. 예. 이런 제조의 강국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문화예술을 상업화한 대표적인 뭐 분야는 우리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명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곳이 또 프랑스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점점 한쪽으로 편향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 패션, 명품의 강국이 프랑스고요. 제조 경쟁력은 자꾸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그래서 그쪽 근육은 네, 사라지는. 제조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프랑스가 요즘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결국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각자 잘 되거나 뭐 그런 거를 더 원하고. 자, 이게 선택도 있지만 예.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프랑스는 이제 다양성도 존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다양성과 개성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디 틀에 맞추면 안 되고 자유롭게 풀어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프랑스가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라는 걸 몇 가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프랑스는 주당 근무 시간이 주 35시간제예요. 5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7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 52시간잖아요. 예. 그런데 주 35시간제인데 그러면 이 주 35시간제를 무조건 숙지하느냐? 이게 또 그게 아니에요. 주 35시간보다 우리 흔히 말해서 지식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요. 그렇겠죠. 예. 예. 우리가 뭐 이진우 기자님도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있을 때 누가 시켜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마무리 쳐야 되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또 전 낮에 놀고 싶을 때 놀았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총량으로 따지면 35시간이 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35시간을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휴가 일수를 더 줍니다.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네, 휴가 일수를 더 줘요. 그래서 프랑스는 휴가가 직장인들이 평균 연간 45일 정도 돼요. 와. 그러면 이게 뭐 우리 몇 주죠? 45일이니까 15일이면 한
거의 한 달에 4번씩은 휴가 더 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매주 금토일은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따로 휴가 안 가면 예. 매주 금토일은 논다. 예, 그래서 휴가가 일단 45일이나 되니까 정말 공상이라는 거,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거, 취미 활동이라는 거, 예. 이런 거를 정말 확실하게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쉬는 동안에 문화예술 감각도 커지고 네. 디자인의 영감도 더 잘 떠오르겠네요. 네. 그리고 예. 학생들이요. 방학이 되게 특이한데요. 여름 방학은 2달을 줍니다. 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멀리 여행을 가거나 예. 너 혼자 대학교 때 뭐 배낭 여행 가서 오지도 갔다 오든지 그 2달을 주고요. 이제 겨울 방학이라는 게 2달 우리는 그런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건 없어요. 겨울 방학은 없어요. 그렇게 없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가 6주 공부하고 예. 2주 방학, 다시 6주 공부하고 2주 방학, 다시 6주 공부하고 또 2주 방학이에요. 겨울에? 예, 겨울 시즌. 아,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9월 달에 개학이 되면 예. 10월 중순에 1차 방학을 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뭐 미국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시즌인 거죠. 예. 그때 한 2주 방학을 해서 놀게 하고 다시 또 6주 학교를 다니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방학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다니고 반 달 놀고 한 달 반 다니고 반 달 놀고 그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엔 2월 달 또 방학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가 모두 같은 날 방학을 해요. 아, 한 달 반 2주, 한 달 반 2주 이거를. 네. 왜 같은 날 할까요? 왜 유치원과 같은 날 하냐? 가족이 어디 놀러 가려면 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 전 가족이 예. 마음껏 같이 다녀야지 음. 방학 줬는데 아빠는 예를 들어서 뭐 아직 회사 가거나 형이 아직 집에 있어야 돼서 예.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다 TV만 보고 있지 말고 여행을 가던 외국을 가던 뭐 캠핑을 하러 가던 이거를 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휴식과 휴가에 진심인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휴식 휴가 오래 가면 좋지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노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놀 줄 알고 제대로 즐길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레저 이런 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고객에게 외면되고 그쪽 분야는 선순환을 그려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제조 공장을 하는데 6주일 하다가 2주 사라졌다가 네. 6주일 했다가 또 2주 사라진다? 이거는 공기가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네. 경쟁력인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 프랑스가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가 다시 이 제조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프랑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원래 선진국이 되어 가면 갈수록 그런 제조 공장에서 시간 맞춰서 출근해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묶여서 일하고 하는 건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 그 경우가 점점 높아지는데 예. 이게 반드시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프랑스 못지않은 선진국이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 근데 독일은 여전히 제조 마인드잖아요. 저는 그분들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죠. 우리 바로 밑에 일본. 예, 거기도 제조 마인드가 공고하거든요. 독일, 일본. 그래서 2차 대전 같이 일으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프랑스는 결국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기질 중에 문화예술에 점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문화예술은요, 한번 부가가치가 제대로 창출되기 시작하면요, 원가 대비 그 부가가치의 금액이 100배, 뭐 1000배 가까이 됩니다. 뭡니까? 뭐 500만 원짜리 가방도 흔하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5만 원짜리 가방보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사실 뭐 원가 비슷하겠죠. 구멍 날 일 있습니까? 뭐 제가 그게. 그나마 안 억울한 건 가죽으로 된 가방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누가 산다라고 네. 하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건 가죽이니까. 네. 근데 요즘은 뭐 천 같은 것도 막 500만 원짜리가 넘더라고요. 예. 이 에코백하고 같은 천인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 비닐천으로 만든 것도 500만 원. 예. 우리가 열심히 조립해서 만든 자동차도 500만 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문화예술의 강점을 갖는 국가가 보니 특정 디자이너, 특정 아티스트, 특정 예술 관련한 회사가 정말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치했다가는 프랑스는 예전부터 국가주의를 중요시 여겼고 공동체주의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이게 공동체를 훼손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위화감이 커지다 보니. 예. 그래서 이거 벌써 몇 해 된 얘기인데 프랑스에서 갑자기 세제를 바꿨어요. 부유세를 신설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겐 세율을 75%를 적용했어요. 그거 이상 버는 돈은 4분의 3을 국가가 가져가겠다. 예. 예. 100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3억 이상 정도 되는 그 것 정도 같은데. 연봉. 예. 뭐 이거면은 뭐 사실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 뭐 만만치는 않겠죠. 뭐 몇 명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분들에게는 무조건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75%를 징수하겠다라는 세제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누가 와서 흰 천에 그림 그냥 볼펜으로 싹 선 하나 그어놓고 갔는데 1,000만 원, 뭐 1억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법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돈 번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라 그런 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 모르겠습니다. 뭐 여론으로 보면 통과됐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통과는 됐는데 2년 만에 폐지됐어요. 그랬을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예.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게 적합한데 이분은 뭐 루이비통으로 대표되는 분이시죠. 예.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해가지고 몸집 키워서 돈 번 분이신데 이분의 전 재산이 한 46조 원이 됐는데 이분도 이 75%의 소득세를 이제 적용받을 거 아니에요. 딱 기분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국적을 벨기에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이게 적용됐더니 프랑스 국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방송인, 우리로 따지면 뭐 연예인 같은 분들이죠. 그다음에 문화예술가, 그리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들 전부 해외 망명, 그다음에 해외 국적 취득 이런 걸로 가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할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2년 만에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한테도 11명이 뛰는 축구인데 음바페도 11분의 1만 공을 점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음바페한테 자꾸 공을 많이 줘? 하면 저 친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잘하니까 많이 주지 이 친구야. 당연히 그런 분들이 네. 기업인 쪽으로 넘어가면 야 저분들만 저렇게 경제활동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이상하죠. 그럼 네 이상해요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적용받았던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도 대부분 이 예.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마저도 국가대표들마저도 나 이제 프랑스 국가대표 안 할래요라는 분위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심각해진 거죠. 프랑스도 스포츠의 진심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국가를 더욱더 선순환으로 그리는 그림 같지가 않아 해서 진짜 2년 만에 전격적으로 없앴고요. 그러면 이 빈부격차는 지금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냐?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코로나19로 프랑스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졌는 게요. 일단 프랑스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또 하나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게 관광 상품인데 예.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관광객들 파리에 안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파리에서 더 어려워졌겠군요. 예, 많은 서민들이 어려워졌고 최근에 그래서 파리 지하철역에서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파리 지하철역에 탑승해 보면요, 특히 에펠탑에서 그 개선문 있는 그쪽 근처에 그 가는 그 통로에는 우리로 따지면 지하철 1호선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제일 먼저 구축한 거기에선 장내 방송이 한국어 방송이 나와요. 요즘에? 예. 왜요? 자, 원래 그 지하철역은 중국어 방송과 일본어 방송 두 개를 틀어줬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원래도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소매치기 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극심해졌어요. 아하. 그런데 요즘 이 극심해진 이 상황에서 프랑스 관광을 그나마 많이 온 건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해외 못 출국이 나가죠. 못 나가니까 안 되고 일본은 초엔저 현상에서 무슨 해외를 갑니까? 프랑스 한번 갔다 오면 한 1억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 돈으로 예.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그렇죠. 그런데 요즘 부쩍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더 빈도수가 높은 게 소매치기가 더 많아지다 보니 한국 분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제 현상을 본 거죠.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나마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한국인밖에 없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반도체는 많이 팔리다가 조금 팔리면 네. 그건 삼성전자 금고에 영향을 주고 마는 거라서 뭐 아주 큰 영향까지는 없는데 관광객은 많이 오다가 조금 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그게 서민들 주머니로 꽂히던 그 인더스트리라서 특히 영향이 클 텐데 프랑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겠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하나 또 더 있는데요. 예. 프랑스의 전체 그 수출입 무역 그 규모를 보면요. 여기도 또 되게 놀라운데요. 프랑스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도 가장 많은 비중이 영내, EU 내와 교역을 하는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1등이에요. 그다음 놀라운 게 중국과 교역을 하는 비중하고 아프리카와 교역을 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프랑스가. 예, 그 말은 아프리카에 꽤 공을 들인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아, 사실 아프리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상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달리 말하면 아프리카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프랑스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 몇 주 전에 했던 모로코 같은 경우, 모로코. 예, 예. 거기에서 프랑스의 제조를 해서 값싸게 물건 만들어야 되는 공장들은 다 모로코에서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생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기초적인 식자재들은 또 프랑스형이었던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 조달받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뭔가 부가가치의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의 그 사이클을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슬슬 이제 그 구조를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프랑스 의존적인 구조를. 예, 이제 우리도 우리 돈 벌래. 왜 자꾸 너 돈 버는 거에 우리가 슬쩍 콩고물만 얻어먹는 거야. 예. 우리 안 할래 하면서 점점 프랑스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독자적인 노선이나 다른 살 길들을 찾다 보니까 프랑스의 제조 경쟁력이 우리로 따지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 싸게 생산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게 우리 경쟁력의 일부도 있었었잖아요. 이제 프랑스도 똑같이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런 고민도 좀 있군요. 네. 프랑스가 아프리카랑 지리적으로도 가깝죠, 가깝긴. 예, 가깝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노선이 하루에 아프리카 뭐 예를 들어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와 서울 노선 정도로 가까워요.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 거를 활용하는 것도 줄어들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저출산 고령화 앞에서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프랑스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앞으로 우리가 프랑스 국가대표는 거의 대부분 흑인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보면 2050년 넘으면 프랑스 국민이 대부분 그렇겠어요. 백인이 아닐 가능성도 앞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은 아프리카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 그분들이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유럽에서는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네. 점점 더. 음. 프랑스에 대해서도 배워보니까 축구 얘기 말고 할 게 참 많네요.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